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아침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제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들과 막내딸이 부산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이고, 이러다 어머님 생신상이 아니라 저녁상 차리겠어요. 누구 하나는 더 거들어야지. 아주 허리 나가겠네 진짜. 형님, 이거 어쩌죠? 잡채가 또 퍼졌어요. 어머니 작년에도 드시다가 숟가락 내려놓으셨는데 오늘도 못 드시면 저 큰일이에요. 다들 그렇게 힘 빼지 마세요. 저는요, 어머님 놀라 자빠지실 특급 메뉴 준비했어요. 이거 등장하면 다들 눈 뒤집어질걸요? 술은 아무도 안 사왔어요? 엄마 생신상에 술 빠지면 섭섭하지. 제가 지금 사올게요. 무슨 술 준비할까요? 엄마 좋아하시는 막걸리 아니면 소주? 맥주? 전 와인이요. 미역국에 무슨 와인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연신 입가에 웃음을 띄웠어요. 그때까지는 그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줄로만 알았죠. 정말 딱 10분 뒤에 제 집 거실에 펼쳐질 지옥도는 상상도 못하고요. 잠시 뒤 제 생일상이 차려졌고 저는 아들, 딸, 며느리들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고 가장 먼저 미역국으로 손을 뻗었죠. 그렇게 한 입 더 입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입에 넣었던 미역국 한 입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바로 느꼈어요. 진한 알싸한 느낌. 순간 저는 당황하며 숟가락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가족들이 먹던 밥숟가락을 들고는 저를 바라보았죠. 숨이 탁 막히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제 얼굴은 새파래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숨을 쉬려고 했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실핏줄이 터져 피눈물이 났죠. 가족들은 제 모습에 놀라 소리를 지르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가져오라 했고 다른 누군가는 급히 병원에 전화하라고 외쳤어요. 다들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막내딸이 급히 방으로 달려가서는 다시 달려나왔습니다. 손에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가 들려 있었죠. 막내딸은 침착하고 신속하게 제게 주사를 놓았어요. 엄마 알레르기 쇼크야. 얼른 119에 전화부터 해. 다들 뭐하고들 있어? 알았어. 민준아, 119 번호 뭐였지? 야, 이민준, 119 번호 뭐냐고? 미친 형, 정신 좀 차려. 119가 119지 그럼 몇 번이야? 내가 할 테니까 비켜. 어머니, 제발 숨 좀 쉬어보세요. 네? 어머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머, 어쩜 좋아.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당장 들것에 실려 1층으로 내려왔죠. 동네 주민들과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웅성거리며 제가 구급차 타는 것을 구경하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저를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순간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제 곁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득히 멀어지는 정신 속에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저는 의료진의 처치를 받으며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의료진은 저의 상태가 중증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진단했어요. 아나필락시스, 즉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의료진은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우 알레르기였어요. 가족들 모두 제가 심각한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에게
혹시 마트에서 구매한 음식 재료에 새우가 조금이라도 실수로 섞인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하지만 의사는 그렇게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누군가가 고의로 제 음식에 새우가루를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그것도 꽤 많은 양을 넣었기에 제 상태가 순식간에 위중해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다시 물었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과정에서 조금 묻은 수준으로 발생한 쇼크가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신 분들 중 누군가가 고의로 음식에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번 사건은 응급의료법상 저희가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 상황을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응급의료법에 따른 조치였어요.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제 병실에서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그런 광경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죠. 경찰은 당시 상황을 꼼꼼히 물으며 각자 음식 준비를 하던 역할과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아들들은 경찰 앞에서 진술을 하면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특히 3명의 며느리들은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빛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경찰이 병실을 떠난 후 아들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거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짓이야. 범인 누구야? 당장 자수 안 해? 형이 생각하는 범인은 누군데? 우리 가족 중에 있다고? 민규 너야? 서윤이 너냐? 참나,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감히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해? 아주 걸리기만 해봐. 내가 뼈채로 갈아버릴 테니까. 형들, 진정 좀 해봐. 지금 범인이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설마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있겠어? 흥분해서 아무나 붙잡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정신들 차려. 민호 형, 솔직히 요즘 형 학원 망해간다며. 빚더미에 올라서 엄마 돈이 절실했다면서. 그래서 엄마한테 앙심 품고 이 짓 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뭐? 이 새끼가 너 지금 말 다 했냐? 누가 할 소리를 해? 너 아파트 대출금 못 막아서 맨날 엄마한테 돈 달라고 징징댔던 건 기억 못해? 엄마가 사지 말라는 거 기어이 풀 대출 받아서 사더니 당장 돈 안 준다고 지난번에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나갔잖아. 네가 범인 아니야? 형들 이러지 마. 가족끼리 왜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지금 이러면 엄마 더 아프셔.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제대로 대답해봐. 요즘 매일 은행에서 전화 오는 놈이 누구냐? 그 빚더미에 쌓여서 뭐든지 못할 게 없었겠지. 뭐라고 했어, 형? 형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엄마한테 이런 미친 짓을 하겠냐? 형처럼 독한 사람은 또 모르지. 형들 제발 그만 좀 싸우라고. 하지만 셋째의 말리는 소리는 첫째와 둘째의 악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첫째, 둘째, 형제 간의 말다툼은 점점 심해지며 몸싸움으로 번질 기세였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형제들에게 소리를 쳤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들 엄마가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내 앞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주먹질을 해? 이 한심한 놈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들 나가라고. 아들들은 순간 멈칫하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뭘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어서 나가라고.
당장 다 꺼지란 말이야. 아들들이 말없이 병실을 나가고 홀로 남겨진 저는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웠어요.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는데 정말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막내딸만이 조용히 제 곁에서 걱정스럽다는 눈으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딸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 며느리들과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첫째 아들 내외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시 첫째는 운영 중인 학원의 확장 이전을 하고 싶다며 제게 큰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학원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저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이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이유로 금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기에 그때만큼은 거절을 했어요. 이번엔 못한다. 내가 니들 은행 창꾼이야? 너희들 그동안 내가 준 돈 다 어디 갔어? 이제 그만 좀 해라. 어머님, 진짜 저희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이번에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어머니, 저 진짜 난감합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딱 한 번만 더 고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돼. 그만들 돌아가라. 제가 거절의 말을 꺼내자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늘 밝고 웃음 많던 며느리였기에 그 차가운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 사건 이후 첫째 며느리와 제 사이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가족 모임 때마다 저에게 건성인 태도로 일관했죠. 가볍게 인사를 할 때조차 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아들이 혼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 얘기 다시 꺼내서 정말 죄송한데요. 영미가 계속 서운해해서 저도 집에서 좀 힘듭니다. 어머니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죽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벌써 대답했잖니.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도왔는지 기억 안 나니?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니들이 매일 돈돈거리니 나까지 아주 숨막혀 죽겠구나.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매번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없었죠. 첫째 며느리와 제 사이가 더욱 멀어진 건 손자의 영어 유치원 학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문제 이후 오랜만에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죠. 그러고는 손자의 영어 유치원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를 마치 은행찜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당시에 저는 그런 비싼 유치원을 굳이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첫째 아들 부부 형편에도 그리고 제 형편에도 쉽지만은 않았고요. 하지만 첫째 며느리는 그런 형편을 살피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영미야, 솔직히 우리 형편에 그런 비싼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건 너무 무리다. 애 교육 욕심 이해하지만 이번 일은 어렵겠다. 어머님, 저 서운해요. 어머님 그 정도 능력 되시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하는데, 그리고 애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하세요? 그래, 이전에는 내가 능력이 됐다 치자. 그런데 그동안 니들이 학원 운영한다고 가져간 돈 때문에 이제 형편이 기울었어.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돈 써가며 교육시키는 건 맞지 않지. 이번 건은 그만 얘기하자.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제 앞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며느리는 저를 외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보이지 않는 벽은 결국 서로가 말없이 거리를 두는 관계로 굳어졌죠. 며느리가 느끼는 서운함과
제 입장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그 상황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후 저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넉넉한 돈을 건네며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그것을 받고도 감사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병실에 누워 첫째 며느리와의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다가 둘째 아들 부부 생각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도 저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 위기를 겪었었어요. 그 일은 1년 전쯤 일이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급하게 연락을 해와서 긴히 상의할 게 있다며 저를 찾아왔었죠. 며느리가 제게 부탁했던 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 아파트는 가격 오르는 게 확실해요. 저 이번만 딱 한 번 믿어주세요. 네? 어머님이 저 도와주시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아가,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무슨 돈을 찍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5억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어디 있다고 자꾸 이러니. 어머니,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이자는 저희가 알아서 다 낼게요. 어머님한테 부담 전혀 안 드릴 거라니까요. 얘가 큰일 날 소리 안 해.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투자에 이 나이 먹고 집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그런 위험한 짓은 절대 못하니까 이 얘기는 더 꺼내지도 마라. 제 말에 둘째 며느리는 눈에 띄게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듯 했죠. 하지만 저 역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갑자기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죠. 그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시모는 머리가 나빠서 기회를 떠먹여줘도 뱉어내는 사람이야.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좋으면 좋은데. 그 집 정말 아까운데 5억을 어디서 구하지? 아마도 둘째 며느리가 자기 친구와 사적으로 나누려던 메시지를 실수로 가족 채팅방에 보낸 것 같았어요. 며느리 메시지 옆에 숫자들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이 본 것 같았죠. 둘째 며느리는 즉시 그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이미 저를 포함한 많은 가족들이 확인한 뒤였습니다. 박수연,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전화 안 받아? 여보, 그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장난친 거야. 절대 그런 뜻 아니었어. 어머니, 이거 제가 장난으로. 죄송해요, 어머님. 동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끔찍한 말을 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 봤어? 동서 실망이다. 그러게요. 세상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님 같은 분 없어요. 그렇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 두고 머리가 나쁘다뇨.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님.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네. 새언니, 이번엔 진짜 너무했어요.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빨리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둘째 아들은 그날 밤 며느리에게 매우 크게 화를 냈다고 들었어요. 이후 둘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직접 사과를 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집이 너무 아까워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만. 정말 실수였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짜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얘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도 가족한테 할 말과 못할 말은 가려서 해야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가벼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반성하면서
네 행동 똑바로 돌아봐라. 그 사건 이후로 둘째 며느리는 가족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다 얼굴을 비추더라도 항상 뒤늦게 나타나거나 갖가지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죠. 둘째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해보려 노력했습니다. 아내를 혼돈해보고 설득하고 타이르며 가족들과 다시 어울리도록 애썼죠.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듯한 요상한 태도를 보이며 둘째 아들의 설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박수연. 너랑 나랑 이대로는 못 살겠다. 네가 뭘 잘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게 가족이야? 웬 수가 따로 없지? 네가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끝장을 보든지 아니면 이혼 도장을 찍든지 하자. 이게 사는 거냐? 더는 이렇게 피 말리는 꼴 못 보겠다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내가 머리에 뭐가 씌웠나 봐. 어머님한테 다시 가서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얘기만은 하지 말자. 어? 당신 없으면 나 진짜 죽는단 말이야. 제발 나 버리지 마. 둘째 며느리는 이혼 위기에 몰리고서야 결국 울며 불며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부부관계는 수습이 되었죠. 병실에 누워 지난 일을 생각하다 보니 저절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듯 며느리들과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던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작 그런 일들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제게 새우가루를 먹였을 리가 없었다고 생각했죠. 첫째, 둘째 며느리들과는 사이가 냉랭했지만 다행히 셋째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리 제게 늘 다정하고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평소에도 서로 집을 오가며 반찬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웠고 주변에서도 우리 사이가 유난히 좋다고 인정할 정도였죠. 셋째 며느리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어 왕래가 잦았습니다. 틈만 나면 제게 찾아와 직접 만든 반찬과 간식을 가져다 주곤 했죠. 어머님, 제가 오늘 어머님 좋아하시는 더덕무침이랑 나물 몇 가지 만들어 왔어요. 입맛 없으실 때 딱이죠?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아이고, 우리 지혜는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예쁘니? 네 덕분에 내가 진짜 팔자가 좋아. 늘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줘서 고맙다 얘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된 일이었습니다. 집 앞 분리수거장에서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무척이나 짜증이 난 듯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였죠. 저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급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와 아파트 경비원분이 마주 서 있었어요. 아, 저기요 세대. 미안한데 쓰레기 좀 제대로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들 불편해하셔서 부탁 좀 드릴게요. 엄마?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라고 아저씨가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아저씨 일을 저한테 시키세요? 제가 제대로 못했으면 아저씨가 그거 치우면 되죠. 그러라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그게 아저씨 일 아니냐고요. 아, 진짜 어이없네. 그 경비원분은 저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일해주신 분이었죠. 저보다도 더 연장자인 분이셨어요. 그런 경비원분을 향한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무례한 행동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낯선 모습에 아주 잠시나마 할 말을 잃었죠. 평소 다정하고 예의 바르던 며느리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는 셋째 며느리가 경비원분에게 큰 소리치며 삿대질하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급히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죠. 며느리는 제가 나타나자 당황한 듯 깜짝 놀라더군요.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이렇게 막말을 해. 30년 전에 여기 입주할 때부터 나랑 서로 이웃하면서 알고 지낸 어른이시다. 이 아파트 주민이신데 소일거리로 운동 삼아 경비일 해주시는 거야. 어디 감히 아버지 같은 분께 삿대질을 해?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어머님,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다 들었어. 아무리 흥분해도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니? 어른한테 이따위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이분에게 어서 사과 못해?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정신을 놓고 말았나 봐요. 사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아서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풀면 되는 일인데 제 사과도 받아주세요. 결국 셋째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고 경비원분께 사과를 건넸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셋째 며느리와 관계가 누구보다도 좋았기에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다음날 셋째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도 어젯밤 내내 잠을 못 자고 자신이 했던 행동을 계속 되돌아보았다며 깊은 반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정말 경솔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요즘 제가 집안일이랑 회사 일이 겹쳐서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순간적으로 짜증을 참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잘못할 때도 있지. 그래도 앞으로 어른들께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안 된다. 조심하렴. 제 말에 며느리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그 사건은 충격이었기에 쉽게 마음을 완전히 풀지 못했죠. 그저 알겠다고 하며 셋째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어요. 아침 운동을 나가는데 마침 경비원분께서 단지 청소를 하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반갑게 다가오셨습니다. 아이고, 어제 밤늦게 셋째 며느님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미안해 하든지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는데 그 비싼 소고기 선물까지 챙겨오셔서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지혜가 정말로 많이 미안했었나 보네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여사님. 제가 오히려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며느님께서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데 제가 다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아주 훈훈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저 모르게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경비원분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기특하고 고마웠죠.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제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덧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셋째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욱 자주 제 집을 찾아와 안부를 챙겼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씩 머릿속을 스치는 새 며느리들과의 오래전 갈등을 되짚어 보았죠. 첫째 며느리와의 서운한 감정, 둘째 며느리와의 불편했던 일, 그리고 셋째 며느리와 있었던 사건까지도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곱씹어 보아도 제가 겪은 이 심각한 상황이 며느리들과의 단순한 감정 문제 때문일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들들과 막내딸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도 없었고요. 가족 중 그 누구도 제게 이렇게 심각한 해를 가할 정도로 원한을 품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오히려 잠시라도 의심을 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첫째가 제가 입원한 병실로 급히 들어왔어요. 아들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막내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범인 찾았어. 찾았다고. 찾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범인 이서윤이었어. 엄마 알레르기 쇼크 일으킨 거 다 막내 짓이라고. 걔가 엄마 음식에 일부러 새우를 넣었다니까. 민호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소윤이가 왜 그런 짓을 해?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오빠, 미쳤어? 내가 그딴 짓을 왜 해?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미쳤다고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착착해. 너 끝까지 발뺌할래? 이거 봐. 네 방에서 찾아낸 거라고. 네가 직접 숨겨놓은 걸 내가 찾았어. 이게 증거 아니면 뭐냐고. 아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딸에게 던졌습니다. 제 침대 위에 떨어진 그것은 잔뜩 구겨진 종이였어요. 그저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수증이었죠. 민호야, 이 종이 쪼가리가 도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그게 뭔데? 엄마, 잘 봐봐. 여기 영수증에 새우라고 적혀 있잖아. 이서윤 저게 새우를 산 거야. 그것도 하필 엄마 생일 하루 전에 말이야. 야, 이서윤, 이래도 발뺌할래? 이래도 우연이라고 할 거야? 구겨진 영수증을 급하게 펼쳐보니 정말로 막내가 새우를 산 구매 영수증이었어요. 엄마, 이 영수증 그냥 우연히 찾은 게 아니야. 내가 엄마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 될 만한 게 있나 싶어서 방을 뒤적이다가 서윤이 가방에서 나온 거라니까. 이걸 보고도 아직도 서윤이를 감쌀 거야? 야, 이서윤, 너 뭐 할 말 있냐? 어려서부터 막내라고 오냐 했더니 이딴 소름 돋는 짓을 해? 오빠, 잠깐만. 내 방에서 내 가방 뒤졌다는 말이야? 오빠야말로 지금 정신 나갔어? 누가 오빠 마음대로 내 물건 뒤지래? 그리고 엄마 알레르기를 내가 왜 일부러 일으켜? 의심할 사람이 없어서 날 의심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난다. 뭐? 이게 지금 누가 미쳤다고? 야, 너 증거가 명백히 여기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우기겠다고? 서윤이 너 진짜 큰일 나려고 작정했구나. 솔직하게 인정해. 네가 산 영수증이 분명히 나왔는데 어디서 계속 발뺌이야? 민호야, 제발 진정 좀 해.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잘 얘기해봐.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일이 풀리지 않아. 자, 다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자. 저는 첫째 아들에게 제발 진정하라고 말리며 막내딸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다독였습니다. 딸은 자기 오빠인 첫째를 한참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 내가 산 거 새우 맞아. 거봐, 엄마 맞다잖아. 쟤라니까. 아이고 정신없어. 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얘기 좀 듣게. 근데 그건 엄마랑 아무 상관없다고. 엄마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내 친구 희진이 자취방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같이 먹은 거였어. 이걸 가지고 지금 날 범인 취급해? 아,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뭐? 희진이? 그래, 오빠 첫사랑 희진이. 이게 너 그 얘기 진짜 확실해? 괜히 궁지에 몰리니까 둘러대는 소리 아니고? 하필이면 엄마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이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오빠도 참 독하다 독해.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희진이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해. 내가 번호 알려줄 테니까. 통화 내역이라도 보여줘야 믿겠냐? 이렇게 가족한테 의심받으니 서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당장 희진이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 오빠 나한테 무릎 꿇고 빌 준비나 하고 있어. 그러면서 딸은 자기 핸드폰을 오빠에게 내밀며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아이, 됐어. 뭐 아닌가 보지. 굳이 희진이한테 전화까지 해가면서 확인할 필요 없어. 됐어. 믿어줄게. 믿어줄게? 어이가 없어서. 전화해서 확인하라니까. 민호야, 너도 참 흥분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람을 잡으면 어떡하니? 그 영수증 좀 똑바로 봐라. 첫째 아들이 가져온 영수증은 일반 새우나 새우가루가 아닌 단순 새우튀김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튀김 크기가 워낙 크고 눈에 띄는 음식이었기에 제가 그걸 모르고 먹었을 리가 절대 없었죠. 오빠, 잘 들어. 내가 바보냐? 엄마가 새우만 봐도 기겁하는 걸 아는데 내가 집에 그런 음식 드릴 리가 있어? 그런 거 먹으려면 밖에서나 먹지. 집에서는 절대 입도 안 된다고. 날 뭘로 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해? 미안하다고.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해서 널 의심했나 보다. 오빠가 진짜 잘못했다. 그럼 대체 누구야? 어떤 새끼인지 잡히기만 해봐. 됐다. 뭐가? 이제 알 것 같다. 처음부터 그런 범인은 없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범인이 없다니. 민호야, 둘째랑 셋째 내외 좀 모두 불러봐라. 그렇게 첫째와 막내딸의 오해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서로 의심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제가 입원한 병실로 불러보았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엄마가 쓰러진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우연한 실수인 것 같다. 괜히 서로 의심하고 잡아먹을 때 싸우지 말고 앞으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자. 가족끼리 믿음 깨지면 그땐 정말 다 끝인 거야. 알겠니? 엄마, 그래도 이게 어떻게 그냥 실수야. 엄마 생명이 오락가락한 엄청난 일이었는데 우연치고는 너무 섬뜩하지 않아? 솔직히 아직도 난 이해가 안 가. 그래, 네 말도 맞지만 미역이 됐든 소고기가 됐든 마트에서 팔리는 과정에서 새우가루 같은 게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세상에 얼마나 별일이 다 있냐. 괜히 이런 일 가지고 가족끼리 원수 만들지 말자. 서로 마음 다치면 그거 나중에 후회해도 늦는다. 엄마 맞아요. 내가 흥분해서 막내한테 막 소리 지르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철없이 굴었어요. 엄마 말씀 듣고 나니 얼굴이 더 뜨겁네요.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는 무조건 엄마 말씀 따를게요. 저도 사실 형한테 별 근거 없이 의심하고 삿대질하고 지나고 보니 참 못난 짓을 했네요. 괜히 의심만 키워서 집안꼴 사납게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형, 미안해. 야, 나도 미안하다. 형이란 놈이 동생들 의심이나 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잖아. 이런 일로 마음 상하고 그러면 쓰겠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꼴 안 나도록 내가 확실하게 단속할게. 그래도 오빠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또 나 의심하면 나 진짜 가출할 거야. 가족끼리 서로를 속으로 의심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나요? 다행히 아이들은 제 뜻을 잘 따라주는 듯 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만 하루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머님이 드신 미역국에서 다량의 새우가루가 나왔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넣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분들 중에서 고의적으로 이 새우가루를 넣은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가족 간에 서로를 의심하지 말자고 일장연설을 했었어요. 분명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믿으면서요. 하지만 끔찍한 진실 앞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체 누가 왜 제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이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글프기만 했어요. 며칠 후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저번에 셋째 며느리와 분리수거 문제로 싸웠던 그분이셨죠. 경비원 아저씨는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앞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둘러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게, 저 혹시 집에 자녀분들이나 며느리분들 없지요? 네, 그렇긴 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여사님,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도 오래됐고, 사실 여사님하고도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웃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사님이 새우 알레르기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사님께서 알레르기 쇼크로 119 타고 병원 가시는 것도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무슨 일로? 사실 그 사건 당일에 분리수거장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수상하다 싶어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경비원 아저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빈통을 하나 꺼내 제게 건네주었어요. 그 통에는 분명히 새우가루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놀란 얼굴로 경비원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여사님이 병원에 실려가시고 얼마 안 돼서 며느님 중 한 분이 굉장히 급하게 나오시더니 쓰레기 봉지를 분리수거장에 휙 던져버리듯이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평소에도 분리수거 잘 안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날도 역시 아무렇게나 버리시길래 저번처럼 또 다투는 게 싫어서 제가 그냥 못 본 척 했었죠. 그분이 가신 다음에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직접 분류를 좀 하다가 우연히 이 새우가루통을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몰라서 따로 보관해둔 겁니다. 저는 경비원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너무 큰 충격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이내 조심스레 물었죠. 그 며느리가 혹시... 네. 그게 이 집 셋째 며느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설마 했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까스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급히 저를 부축해 주었죠. 여사님, 이거 참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느낌이 너무 싸해서 그 며느님이 버리고 가신 쓰레기 봉지를 아예 경비실에 고이 모셔놨습니다. 이 나이에 별짓 다 한다 싶지만 혹시 몰라서요. 아무 일 아니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지혜야. 세상에, 이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요. 아니, 누구보다도 날 챙기고 살갑게 구는 애였는데 그런 애가 어쩌자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해요.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 어떻게 이럽니까? 아휴, 정말 정신줄을 놓고 싶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네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깊은 고민 끝에 다음날 셋째 며느리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증거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그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혜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괴로운데 솔직히 너한테 직접 확인을 해야겠구나. 내 생일날 미역국에 새우 넣은 게 혹시 네가 한 짓이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지혜야, 난 진짜 네가 아니길 바란다. 네 입으로 직접 들으면 난 믿을 거야. 그런데 만약 정말 만에 하나라도 네가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다오. 응?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해요. 저 진짜 아니에요.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절 그렇게 보셨다니 저 너무 서운해요, 어머니. 정말 네가 아닌 거지? 정말 아니라고 지금 나한테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거냐, 지혜야? 당연히 아니죠,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어머님을 대했는데 저를 의심하세요? 이렇게까지 못 믿으시면 제가 어머님 얼굴을 어떻게 뵙겠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눈물까지 흘러내리더군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죠.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곧장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 즉 경비원에게 받은 새우가루통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분은 곧이어 경비원 아저씨를 불러 상황을 듣고 경비실에 있는 쓰레기 봉지도 수거를 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며느리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김지혜 씨, 이렇게 계속 부인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김지혜 씨가 버린 쓰레기 봉지에서 마트 영수증을 찾았고 그 영수증을 토대로 해당 마트까지 특정했습니다. 마트 CCTV에서 며느님이 직접 새우가루를 사는 모습이 정확히 찍혔어요. 그거는 저희 가족끼리 먹으려고 산 건데요. 어머님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고 저희 가족도 새우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진 않죠. 그럼 가족끼리 드시려고 사셨다? 남편분이신 이민규 씨하고 드시려고 사셨다는 뜻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민규 씨는 그날 회사 일 때문에 이정숙 씨 생일 식사에 뒤늦게 참석했죠? 네, 남편이 갑자기 교육이 잡혀서. 방금 가족과 드시려고 사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4월 7일 오전 10시 12분에 구매하신 새우가루를 당일 오후 1시 37분에 버리셨더라고요.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혀 있는 거 다 확인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 통은 이미 비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약 3시간 만에 그 가루를 다 드신 건가요? 그게... 김지혜 씨가 시어머니인 이정숙 씨가 드실 미역국에 그 가루 넣으신 거죠? 아니요. 몰아가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남편분인 이민규 씨도 어머니인 이정숙 씨를 닮아 새우 알러지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셨나요? 네? 경찰은 셋째 며느리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장 발부를 통해 며느리의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조사까지 했죠. 셋째 며느리 핸드폰에는 새우 알러지 쇼크로 사람이 죽는데 필요한 새우가루 양, 쇼크로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한가득 검색해 본 흔적이 나왔죠.
그제야 셋째 며느리는 경찰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형님들이랑 저희 집이 너무 비교가 됐어요. 첫째 형님네는 학원에 아파트까지, 둘째 형님네는 투자로 돈 걱정이 없는데 저희는 늘 빠듯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유독 저희한테만 돈 얘기가 나오면 차갑게 돌아서셨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원망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끔찍한 짓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진짜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는 경찰에게 며느리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셋째 며느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해도 잘 안 되었어요. 각자 자신의 사업을 하는 첫째, 둘째와는 다르게 셋째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셋째네가 가장 걱정이 없었어요. 첫째네는 학원 운영이 어려워 늘 허덕였고, 둘째네는 아파트 투자 실패로 대출금이 많았으니까요. 반면 셋째네는 빚도 없고 벌이도 좋았죠. 만약 정말 며느리 말대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다면 제가 가만히 있었을 리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셋째 며느리가 했던 끔찍한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려웠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가족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셋째 며느리의 평소 행실이 완벽했으니까요. 특히 셋째 아들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 믿을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가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며느리의 자백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더욱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문 프로파일러를 동원했습니다. 며느리의 자백에서 경찰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프로파일러는 며느리와의 장시간 면담을 통해 셋째 며느리의 심리 상태를 세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경찰이 조사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김지혜 씨 심리 분석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혜 씨에게 상당히 뚜렷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관찰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번 범행의 진짜 원인은 경비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걸 이정숙 씨께서 강하게 질책하신 일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의 극단적인 모욕감 때문에 결국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정숙 씨에게 보복하게 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경비원분에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잘못에 대한 제가 했던 질책이 셋째 며느리의 극단적인 분노와 보복 심리를 촉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경악을 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토록 작은 일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행동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가짜였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가족들도 모두 충격과 공포를 느꼈죠. 결국 셋째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계획적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죠. 셋째 아들은 자기 아내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자기 아내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며느리가 철저하게 연기를 잘한 거겠죠. 엄마, 난 더 이상 지혜랑 못 살아. 도대체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나 당장 이혼할 거야. 이번 일은 절대 용서 못해. 민규야, 네 마음은 엄마가 잘 안다. 네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래도 네 결정이 옳은 거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지.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김지혜 걔가 미친년이지. 긴 재판 끝에 셋째 며느리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셋째 며느리에게 최종 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달리 셋째 며느리는 차갑고 담담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차갑고 무감정한 말투로 입을 열었죠. 어머님, 사람은 역시 한 번씩 고통을 겪어봐야 얌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날 경비원 앞에서 저를 혼내시면서 저한테 망신 준 거, 그때 어머님 얼굴은 참 당당했는데 지금 절 바라보는 얼굴은 겁이 가득 묻어있네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머님? 그 잘난 도덕심과 자애로운 가면이 부서져서 그래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갈 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 모습 생각하면 지금도 즐거운데요? 교도소에 가도 그 모습 생각하면 후회 안 할 것 같네요. 어머님이 제 앞에서 숨 못 쉬고 힘들어하면서 마치 육지에 올라온 생선처럼 헐떡이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번에 안 죽으신 게 행운이세요.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둔 법 때문에 처벌을 받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를 화나게 하셨고 전 그저 당연한 방법으로 복수했을 뿐이니까요. 잘못은 어머님이 먼저 하신 거죠. 셋째 며느리의 싸늘한 최후 진술에 법정 안에 충격과 경악이 번졌습니다. 판사도 그런 며느리의 싸늘한 태도와 죄책감 없는 모습을 엄중히 지적하며 며느리에게 계획적 살인미수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죠. 놀라운 건 선고를 받은 그 순간에도 며느리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무덤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끔찍한 사건이 종료된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각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셋째 아들은 긴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아내와의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에도 한동안 깊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죠. 셋째 며느리는 항소를 했지만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확정했습니다.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며느리가 교도소로 향하던 날 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했던 지난 행복한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 모든 게 연기였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날의 사건 이후 저는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심리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악몽과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점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죠. 그런 제 곁을 막내딸과 아들들이 번갈아가며 지켜주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조용히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그 사건으로 저와 며느리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한 걸음씩 양보하고 있죠. 이제는 서로 말없이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난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 그 상처를 극복하며 다시 일어나려 합니다.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가족들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